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청약 시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잠시 후에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음식 배달 라이더들과 가게 점주들이 내일 하루는 이른바 배달 덜하는 민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들어오는 자체 배달 콜을 받지 않기로 한 건데요. 배달의 민족 측이 무료 배달을 확대하면서 운임은 낮고 수수료는 높은 이 자체 배달 서비스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역대 최대 폭의 흑자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특히 좋았고 미국산 원자재 수입 비중은 과거보다 줄어든 영향인데 반면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손에 잡힌 경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석구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소식. 네. 저출산이 진짜 문제인 것 같다. 네. 그렇고 하면서 각종 대책들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내용 좀 들어보죠. 네,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서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어서 좀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15세에서 49세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출생아 수가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 이게 작년 기준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인데요. 예. 정부가 정한 핵심 분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과 육아 병행할 수 있는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양육 부담 해소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같은 거 확대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전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주거 관련된 부분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는 일단 뭐 집값을 크게 내리기는 어려울 테니 집 살 때 대출 좀 더 해주는 거, 네. 뭐 싼이자 대출 좀 해주는 거 이런 정도일 텐데. 맞습니다. 이제 엊그제도 이 송경지 시간에 이 전달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신혼가구와 출산가구를 통한 주택 공급 요거 늘리겠다.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늘리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공공 분양이라든가 민간 분양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 핵심은 기존 출산 가구에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되던 비중을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분양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100세대 중에 20세대 정도는 다른 요건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일반 공급으로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 공급이었는데 그 일반 공급 물량 중에 절반은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특별 공급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 공급, 이른바 특공 중에 신생아 낳은 부부를 위한 특공은 없었어요. 네,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녀를 뭐 많이 낳게 되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는 걸 일반 공급에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거 일반 분양 해달라는 때는 결혼 안 한 싱글들도 아파트 필요한데 싱글들은 어떻게 아파트 장만하라는 말이냐 이 여론 때문에 여기서 또 특별 공급 중에서 20세대는 120%는 빼놓은 건데 이 중에서는 또 다시 한 10개 정도는 찾아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 분양에서는 일반 공급 그 아무 조건 없이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얼마예요? 요거 가지고만 따지는 일반 공급은 한 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공급이나 다른 특별 공급의 비중이 일부 줄어들고 그만큼 출산 가정을 위한 우선 공급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가구가 별도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좀 유리해질 수도 있겠는데 사실 뭐 특별 공급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면은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뭐 다자녀나 생애 최초 다 동시에 지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모든 요건을 갖출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똑같은 파일을 나누는 거니까 신혼이면서 아이도 뭐 다자녀인데 최근에 아이를 또 낳아서 신생아이면서 생애 최초면 4개 다 항목은 되지만 4개 중에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공부를 해서 눈치 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어디 경쟁률이 제일 낮을지. 결국 사실은 전체 공급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인데
늘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번 대책에는 눈에 띄는 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이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만 세대 정도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70% 이상을 신혼, 출산, 다가녀 가구를 위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양에서도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있기는 한데 그게 18%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늘려서 23%로 올리겠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가능성을 지금보다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는 지역은 서울에서 지하철 라인 뻗어나가면서 그린벨트와 만나는 그 교집합의 지역. 그래야겠죠. 거기 근처에 풀어야 또 역세권이 되겠죠. 네. 안 그러면 지하철 또 따로 놔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인프라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자녀를 언제 낳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좀 문제가 되겠어요. 낳은 지 2년 이내 뭐 이때부터 예전에 우리 신혼부부 특별 공급할 때도 도대체 몇 년까지가 신혼이냐 결혼한지 그걸 가지고 그건 이제 7년까지로 선을 그었고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별 이견은 없는데 요번에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 엊그제 소개해 주셨던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녀를 2년 안에 2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 해서 조금 이견이 분분했는데 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기회도 1회 더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책이 발표됐으니 어제 이후로 자녀가 태어났다면 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별공급이라는 건 한 세대당 한 번만 주어지거든요. 생애 최초든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그 세대에 누군가 한 번 당첨이 됐다면 그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특별공급이든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제 이후 출산한 가구는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그래서 결혼 후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한 번 당첨이 된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후에 뭐 자녀를 2명을 낳건 3명을 낳건 10명을 낳건 그 자녀로 인한 청약 메리트는 전혀 없었는데 어제 이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한 번 더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거나 아니면 다자녀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집을 2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2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주겠다. 첫 번째 당첨된 집은 일단 차익 먹고 파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당첨 기회를 주겠다. 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주택인 경우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당첨됐었다. 그래서 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어렵고요. 그걸 이제 처분을 하고 새롭게 집을 좀 늘려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분들은 2번씩 기회 주는데 우리 싱글들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고 그것마저 뺏어가냐 이제라는 이야기가 또 반대로는 들릴 텐데.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목소리가 또 클 때는 또 거기 또 더 배정하고. 네. 그만큼 이제 위기 사태니까 비상 사태니까 뭐 결혼 장려 혹은 출산 장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게 결혼 후부터 꾸준히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무주택이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기존에 결혼 페널티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혼 메리트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 이게 있으면은 결혼 후에 그것도 마치 전과처럼 남아서 여기도 청약을 배제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혼 후에는 삭제되는 걸로. 그러니까 배우자의 당첨 이력은 삭제해주겠다는 내용은 이미 작년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당첨됐던 경험이 있으면 결혼 후에도 그게 이른바 전과처럼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삭제해주겠다라는 거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추가로 본인의 당첨 이력도 삭제해주겠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뭐 전과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배우자의 전과도 삭제해주지만 요번엔 본인의 전과도 삭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그 당첨 이력을 삭제해주는 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넣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혼 전에 본인이 다른 것들로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만큼은 당첨 이력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죠? 결혼을 하면 그만큼 메리트를 주겠다라는 뜻에서 한 번 당첨됐더라도 됐더라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만큼은 해주겠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건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결혼 후부터 꾸준히 무주택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고 집을 갖고 있었더라도 청약할 때만 무주택이면 된다. 이렇게 바꾼 게 눈에 띄네요. 그동안 손에 잡힌 경제에서 목 놓아 외쳤던
이러니까 아무도 빌라를 안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내 집 안에 어엿한 내 집을 사기 전에는 빌라 같은 거를 한 번이라도 가진 경력이 있으면 전과 취급을 하니까 네. 아무도 빌라를 사지는 않고 전세로만 하려고 하니 그렇죠. 빌라 가격 3억 원, 전세는 4억 원 이런 역전세 나서 그거 노리고 빌라 사기꾼들 몰려드는 거고 네. 이러니 주택 가졌던 경력을 이걸 전과 취급하는 이런 문화는 좀 바꿔야 된다. 특히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는 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민간 주택 나올 때는 역시 여전히 예. 불리하다는 거죠. 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석구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배달 라이더들과 일부 가게 점주들이 내일 21일 하루 동안 배달의 민족하고 싸우기로 한 거죠. 예. 이 점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이라는 이 자영업자들의 모임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예. 회원수는 300여 명 정도인데 이게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계속해서 게시물 같은 걸 공유하면서 참여를 계속 좀 호소를 하고 있고요.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이제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이제 라이더 유니온이 파업의 주축인데 역시 내일 하루 동안 이제 배달의 민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 배달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콜 전원을 하루 동안 끄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배민의 높은 수수료 정책 요즘에 계속 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길을 끄는 건 이제 라이더와 가게 점주들이 함께 연대하는 방식이 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같이 하루 파업에 나서는 이런 모양새가 됐다고도 볼 수 있겠고 배민이 대상이 되긴 했지만 사실 배달의 플랫폼 전체에 대한 항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라이더 노조는 또 내일 이제 그 배민 항의 행동의 날로 또 내일을 삼았어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별도 집회를 또 벌이기로 했고요. 뭐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찾아서 요구안을 또 전달할 계획이고 이 밖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이런 항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뭐 게릴라 방식으로 콜을 거부한다라든지 서명 운동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행동을 해 나가기로 했고 어젯밤에 또 제가 뭐 준비하다 보니까 국제운수노동자연맹에서도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라이더들의 어떤 이런 그 집회에 연대를 한다라는 뜻으로 영상을 올려서 이게 또 글로벌 연대의 기운도 지금 모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수료가 과하다는 게 핵심일 텐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수수료가 과하다라는 건 어제 오늘의 논란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들의 불만을 터져버리게 만든 게 최근에 무료 배달 경쟁. 예. 이거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올 초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단기간에 고객들을 훅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계 1, 2위였던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아차 싶어서 이제 뒤늦게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른바 무료 배달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게 무료 배달이 시작되면서 점주들은 이제 더 과도한 수수료, 배달비 부담을 짊어지게 됐고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무료 배달이 시작됐는데 왜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무료 배달을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출시한 요금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배민의 경우에는 배민 원 플러스라는 건데 이제 이 배민 원 플러스에 가입을 해야 무료 배달 가게가 될 수 있어요. 아, 가게가 가입해야? 네, 가게가 점주가 가입을 해야 예, 되죠. 예. 근데 이제 무료 배달이라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겠죠. 그러니까 무료 배달을 통해서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 배민 원 플러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배민 원 플러스가 너무 각종 수수료가 높다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 어떤 식이었냐면 배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게들이 별도로 배달 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가게 배달이라는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지금도 그 구조는 유지가 되는데 이 배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배달 서비스가 배민 원 플러스라는 새로운 요금제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이게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무료라고 하고 그 그렇죠. 무료 배달을 하는 부담을 가게 점주에게 떠넘긴 상황이다. 네. 근데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는 무료 배달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니까 안 할 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무료 배달 가게가 돼야 되는데 그럼 배민 원 플러스에 비싸고. 가입을 해야 되고 이게 수수료 차이가 얼마나 나냐 봤더니 이게 이제 뭐 한 김밥 가게 사장님의 사례가 보도된 바가 있는데 1년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수료가 가게 배달, 그러니까 별도로 배달 대행 업체가 계약했었을 때 한 1,700만 원. 근데 이 배민원 플러스에 가입을 해서 수수료가 한 5,400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 한 3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무료 배달이 워낙 인기가 뭐 출혈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쪽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너도나도 무료 배달이면 무료 배달인 차별성이 사라질 테니
가입은 하면서도 별로 혜택은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무료 배달이지만 결국 배달료는 점주들이 결국 가중해서 물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결국에는 전에도 수수료 부담은 계속 컸다고 항의는 있었지만 무료 배달이 결국 이 골물 터질 찬물대로 참은 이 자영업자들과 라이더들을 행동에 나서게 만든 이런 거 뭐하러 만드냐, 만들었냐 얘기죠. 사실은 결국엔 촉매제가 됐다라는 예. 주장이죠. 음식 시켜 먹으려고 하는 소비자 일정하고 음식 파는 가게 일정하면 결국 시장 파이가 커지지는 않는데 네. 그 안에서 뭐 무료 배달이니 무슨 뭐 황제 배달이니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해봐야 시장은 안 크고 괜히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경쟁만 생기고 자영업자 사이에 네, 이게 수수료만 많이 내고. 또 생태계 묘한 변화를 일으킨 게 전에는 이제 배달 대행 업체들도 이런 하나의 축이었는데 이 배달 앱들이 자체 배달 이런 배민원 플러스가 자체 배달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거예요.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앱 화면상의 어떤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배달 대행 업계에도 라이더들이 자꾸 떠나는 거죠. 그쪽으로 콜이 많이 가니까 소비자 그렇죠. 콜이. 그러니까 사실 결국에는 배달 앱들이 자체 배달 서비스 비중이 지금 80% 이상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해졌거든요. 이것도 무료 배달이 경쟁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예.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수수료 체계를 좀 부담을 줄여줘라. 어떤 식으로든 어떤 줄여줘라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사실 무료 배달 경쟁이 정말로 정점에 달했기 때문에 네. 이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지금 점주들과 라이더들이 못 참겠다 하고 지금 행동에 나선 거니까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결국은 소비자들이 안 낸 비용을 이쪽에서 떠안다가 생긴 일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라고 네, 라이더들과 점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뭐 배민 쪽 주장도 이야기를 하는 건 수수료율 자체만 보면 가장 배달앱 중에서 주요 배달앱 중에서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게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점주들이 선택을 아이고. 하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줄넘기 200개 중간에 실패 안 하고 하기 그걸 하나 넣으면 뭐 아무도 뭐라고 강제는 안 했지만 또 그거 하느라고 사관비도 엄청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도대체 왜 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소비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그런데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제 배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점주나 라이더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문제네요, 이거. 또 딱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알겠습니다. 예. 박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소식은 시간이 짧은데 좀 요약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미국 상대로는 흑자가 커지고 중국 상대로는 적자가 커진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작년이고요. 미국 상대로는 912억 달러 넘게 잘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중국한테는 309억 달러 조금 넘게 적자인 상황이에요. 미국이 흑자가 많이 난 건 작년에 자동차를 특히 좀 잘 팔았습니다. 매년 잘 팔고 있긴 한데 작년에 한 100대 정도 우리나라가 수출했다라고 치면 자동차를 45대 정도가 미국으로 갔어요. 예. 전기차는 100대 중에 한 대략 35대 정도가 미국으로 갈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있죠. 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도 싫어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랑 무역 적자 내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되면 전기차 지원 싹 다 끊을 가능성 높고 미국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관세를 매우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한국이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유럽이 그래도 좀 그나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유럽의 정치 지형이 지금 전기차를 밀어주는 정치 세력 쪽에서 전기차를 좀 반대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보수 쪽이 집권했다면서요. 유럽 그렇습니다. 의회가. 그러다 예. 보니까 유럽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그럼 또 이제 중국이 좀 괜찮아지면 다행일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300억 달러 조금 넘게 적자예요. 반도체를 그동안 많이 팔았었는데 반도체를 못 팔고 대신에 광물 수입은 계속 늘다 보니까 예. 적자인데 문제는 2년 전보다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2년 전에는 84억 달러 적자였는데 작년에는 309억 달러 적자이니까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 배터리 원료 수입해 오느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건 광물 우리나라에서 때문에 또 안 그렇습니다. 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 됐습니다. 예. 올 들어 수입 비중이 22%예요, 중국이. 미국이 11%, 유럽이 12%. 월등히 높죠, 중국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히 미국이랑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예. 그렇게 되면 중국이 특정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아하, 이러면 또 우리나라한테 팔던 리튬 안 팔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중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산 광물 수입이 줄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미국 쪽으로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대선 결과 때문에 좀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중국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도 중국이 요즘 조용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는 나라가 여기서 사다가 저기서 팔고 하는 거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네요. 네. 예. 자,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예주 씨가 어떤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환전할 때 환율 우대 100%를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율 우대 100%를 해주면 은행은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어디서 돈을 버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환율 우대라는 거는요. 은행은 환전을 해주면서 중간에서 환전 수수료, 환전 마진을 가져가는데 그 마진을 얼마나 줄일 거냐, 환전 수수료를 얼마나 깎아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우대 100%라는 건 중간에서 저희 은행은 하나도 안 남기겠습니다. 마진을 100% 다 고객한테 드리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건 뭐 은행장이 환전을 하러 오셔도 이보다는 더 싸게 못 해드립니다 하는 바로 그 환율에 환전을 해주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죠. 조심하실 건 환율 우대 50%하고 환율 우대 90%는 둘 중에 뭐가 고객한테 유리한지는 그 할인율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환율 우대 90%라는 건 은행이 가져가는 마진에서 90%는 고객한테 돌려드리고 은행은 10%만 먹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은행이 가져가려고 했던 마진 자체가 아주 크다면 거기서 90%를 세일 받더라도 여전히 환전 수수료가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우대 100% 그러면 그건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 없을 만큼 제일 좋은 거지만 어떤 은행은 환율 우대 90%, 어떤 은행은 환율 우대 50%라면 둘 중에 환율 우대 90%가 더 유리한 거냐? 그건 아닐 수 있고 실제로는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 질문처럼 환율 우대 100%를 다 해주면 은행은 뭘로 돈을 법니까? 요거는요.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을 그 은행 통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통장 개설이 되고 또 그 통장에는 다만 얼마라도 늘 넣어놓을 거 아니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는 거의 안 줘도 되는 그런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제일 짭짤할 거고 우리가 체크카드를 긁으면 통장에서 그 순간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간 그 돈이 바로 내가 카드 긁은 그 가게 주인한테 가는 건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일단 카드사로만 가고 그 돈은 카드사에서 며칠 머무르다가 가게 주인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라서 소비자가 체크카드를 만들면 가게 주인이 내는 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은행이 나눠서 갖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환전 마진은 하나도 안 남기더라도 그 은행 통장을 쓰게 만드는 효과 또 거기에 고객이 체크카드를 쓸 때마다 약간의 수수료를 은행이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두 가지 생각하면 해볼 만한 장사인 거죠. 질문 보내주신 이예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